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많은 분이 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고 스스로 죽음을 명했던 사건, 바로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최후 말이죠. 과연 영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잔혹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도세자가 왕실의 존엄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미치광이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가 어쩌면 진실의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부자간의 불화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깊고 복잡한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아픈 가족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비극의 배경에는 왕실 내부의 치열한 권력 암투, 시대를 짓누르던 정치적 압박,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피상적인 역사적 사실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며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와도 같았던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비극을 잉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은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 이금의 파란만장한 즉위 과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숙종의 아들이자 경종의 이복동생이었던 영조는 왕세제로서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겨우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정치적 시련과 숙청의 기억은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와 함께 완벽주의적인 강박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왕위의 정통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은 그를 더욱더 치밀하고 예민한 군주로 만들었고요. 그런 영조에게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무려 40세가 넘어서야 얻은 귀한 아들, 바로 사도세자였으니까요. 영조는 어린 사도세자에게 지극한 기대와 사랑을 쏟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영특함과 총명함을 보여줬던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3살의 나이로 천자문을 떼고 4살에는 효경을 외울 정도로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영조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왕위 정통성을 보완하고 완벽한 왕실을 이끌어갈 이상적인 후계자의 모습을 발견하려 애썼을 겁니다. 어린 세자는 그 눈부신 재능으로 모두의 찬사를 받으며 조선의 미래를 밝힐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의는 물론 백성을 위하는 마음가짐까지 겸비한 듯 보였으니 영조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시작 속에는 미묘한 불협화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조의 완벽을 향한 집념과 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을 향한 끝없는 질책과 잣대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세자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꾸짖고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죠. 반면 사도세자는 영조와는 사뭇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경전만 파고드는 것보다는 활속이나 그림 그리기, 혹은 무예를 익히는 등 자유분방한 활동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영조는 아들이 자신처럼 고독하고 치열하게 왕위를 지켜야 했던 삶의 무게를 이해해주길 바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자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점차 자신의 개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영조의 완벽주의적인 기대와 사도세자의 자유로운 영혼은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의견 차이나 기질의 다름으로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깊은 골을 만들며 부자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을 드리웠습니다. 이 미묘한 균열은 점차 커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될 텐데요.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뒤틀리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처럼 시작된 미묘한 어긋남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자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서슴없이 질책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한 아버지의 지적은 세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세자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위축되고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에 갇힌 듯 숨쉬기조차 버거운 나날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꾸중을 들었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영조의 눈에는 못마땅하게 비쳤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압박은 세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듯 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세자에게 국정을 대신 다스리게 하는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이는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오히려 부자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자유분방했던 사도세자는 엄격한 정치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때때로 영조의 기대와 어긋났고 이는 정치적 무능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죠. 영조는 세자가 내린 결정들을 사사건건 비판하며 자신이 직접 나서 수정하곤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도 잦았는데요. 세자는 왕세자로서의 권위는커녕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마저 짓밟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당시 조선을 뒤흔들던 노론과 소론의 당쟁은 세자를 더욱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노론은 영조와 정치적 기조를 함께하는 주류 세력이었지만 세자는 소론 세력과 가깝다는 오해를 받거나 혹은 노론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세자의 정치적 실책은 노론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소론 세력은 세자를 옹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세자는 어느 편에서도 온전히 지지받지 못하고 마치 거대한 파도 속 작은 배처럼 흔들리며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왕실 내 권력 투쟁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셈이죠.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상황은 세자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조는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계비를 맞이합니다. 바로 어린 정순왕후였죠. 그녀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노론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순왕후는 영조의 총애를 받았고 그녀의 친정 세력은 자연스럽게 왕실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세자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세자는 계비의 존재가 자신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밀어붙이는 듯한 기분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존재가 아닌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또 하나의 그물망이 드리워진 셈이었죠. 고립감은 점차 극에 달했고 세자의 내면은 절망의 그림자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은 결국 세자의 정신을 서서히 병들게 했습니다. 때때로 기이한 행동을 보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감정 변화를 겪는 일도 잦아졌다고 전해지죠. 자신을 억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세자의 마음은 점점 더 파괴적인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이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아버지의 서늘한 시선, 신료들의 엇갈린 상소, 그리고 새로운 왕비의 등장까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력은 사도세자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이제 그의 불안한 표정은 점차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죠. 이 뒤틀린 관계는 과연 어디까지 치달았을까요? 그 비극적인 파국의 서막은 이미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사도세자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안한 기색을 보이던 세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더욱 기이하고 난폭한 행동들을 일삼기 시작했죠. 그의 정신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세자는 의대증이라는 독특한 강박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벌씩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 있으면 시종들에게 무자비하게 화를 내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급기야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고 특히 죄 없는 궁녀나 내시들이 그의 광기 어린 분노의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세자의 정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세자의 기행이 심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비행을 직접 목격한 궁녀들이나 내시들은 참아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목숨을 걸고 영조에게 직접 고변하는 일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들의 충격적인 고변은 영조의 귀에 세자의 심각한 상태를 계속해서 고스란히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들의 믿기 힘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영조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자 조선 왕실의 대를 이을 정통 후계자인 세자를 쉬이 단죄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들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왕실의 존엄과 안정을 지켜야 하는 이 잔혹한 딜레마 속에서 영조의 고뇌는 밤낮 없이 깊어갔습니다. 그는 세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시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영조는 아들을 패하고 새로운 세자를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는 한 아버지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며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모로서의 애정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파국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나경원의 고변입니다. 나경원은 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충격적인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세자가 궁녀를 살해하고 영모를 꾀하며 묘지를 파헤치고 승려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것들이었죠. 이미 아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극에 달했던 영조는 나경원의 고변을 듣고는 더 이상 세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비통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영조는 이 고변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 나경원을 친국했고 결국 나경원은 처형당했지만 그의 고변 내용은 영조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와 함께 아들에 대한 불신을 확고히 새겨 넣었습니다. 마침내 1762년 윤 5월 13일 비극의 날이 밝았습니다. 영조는 창경궁 휘령전 앞에서 세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피눈물을 머금은 채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죠. 그러나 세자는 차마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자 영조는 결국 뒤주를 가져오라 명하고 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뒤주에 갇힌 세자는 밖으로 나오려 발버둥 쳤지만 그 어떤 노력도 소용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를 비롯한 가족들의 애절한 애원에도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8일간 뒤주에 갇힌 세자는 굶주림과 무더위 속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부자 간의 비극을 넘어 왕권과 왕실의 존속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야만 했던 군주의 처절한 고뇌, 그리고 그 모든 압박 속에서 결국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처절한 파국이 교차하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죠. 뒤주문이 닫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세자를 삼킨 순간 창경궁 휘령전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죠. 과연 그 비극적인 명령을 내린 영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들을 향한 깊은 분노와 함께 지울 수 없는 비통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은 그를 잠식했을 겁니다. 밤낮으로 뒤주 앞에서 오열하며 아들의 이름을 애통하게 불렀다는 기록은 그가 단순한 폭군이 아닌 고뇌하는 아버지였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이죠. 이 참담한 결말은 영조에게도 평생의 짐으로 남았고 그는 이후 깊은 후회와 번민에 시달렸습니다. 뒤늦게나마 영조는 세자에게 사도라는 존호를 내렸습니다.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뜻의 이 이름은 아들에 대한 영조의 복잡한 감정과 회한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던 어린 손자, 훗날 정조가 될 산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본 정조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고뇌를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겠죠.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1776년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을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를 영호원이라 부르고 훗날 수원 화성으로 이장하여 현룡원이라 명명하며 성대한 행차를 거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효심을 넘어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광증 때문이 아니라 노론 세력의 음모와 자신을 향한 모함 때문이었다는 점을 끊임없이 밝히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후기 전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노론과 소론의 당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고
왕실 내부의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훗날 정조의 통치 기간 내내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은 이 모든 비극의 전말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귀중한 기록이자 한 여인의 깊은 고통과 회한이 담긴 애절한 고백으로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비극적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주의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압박,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 암투와 그 속에서 희생되는 개인, 그리고 인간 본성의 나약함과 권력의 냉혹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정신 건강이 사회적 압력 속에서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세자 사건은 시간을 초월하여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그리고 역사의 무게를 성찰하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영조의 왕위 계승 과정과 그의 컴플렉스는 사도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조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